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기뻐하실 만한 분을 모시고 기뻐할 만한 순서로 오늘 새롭게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함께하는 도기책방 인사이드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모니시 파브라의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책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는 기억을 못 하시고 단도 투자 읽어보신 분들은 단도 투자라고 기억을 하시죠. 이 단도 투자하면 한국 사람은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 언어가. 근데 한국말은 아니에요, 이 단도 투자가. 제가 단도 투자라는 책을 산 게 한 20년 전, 한 15년 전쯤 샀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사면서 단도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나. 그러니까 단박에 팍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근데 이제 그 단도가 한국말이 아니더라고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이라는 게 어떤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불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그래서 단도하면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사업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단도 투자 책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읽히는 책이고 금방금방 헐떡헐떡 넘어가는 책이긴 한데 사실 다 읽고 나면 또렷한 어떤 관을 하나 심어주려고 애쓰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 투자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다 하는 생각 분명히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게 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 투자에 관련돼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책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된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책도 어딘가에서 좀 소개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그쵸. 의외로 소개가 안 됐어요. 소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아직까지 소개가 안 돼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분인데 인도 분이신데 인도인 미국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 저하고 또 공통점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이분이 64년생이신데요. 일단 나이가 좀 많이 있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현역에서 실제로 본인이 리서치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다 하는 이제 그렇게 투자 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64년생이면 한창 활동할 나이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50대 후반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나이가 이제 한 40대 이렇게 부장급이 되면 현역에서 있지 않고 관리자급으로 이제 보통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50대 후반 정도 됐는데도 직접 리서치를 다 하면서 발로 뛰는 투자자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근데 이 단도 투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젊어서 잘할 수 있는 투자라기보다도 원칙을 지키는 투자인데 오히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하기가 더 어려운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의외로 이 모니시 파브라이는 놀랍기로 20대 때부터 이걸 취해서 이 책을 쓴 것도 그렇게 나이 먹고 쓴 게 아니고 아주 옛날에 쓴 거니까 지금 이게 64년생이신데 이 책을 쓴 게 2000년 정도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74, 84, 94 한 30, 30대 중반 이 정도 굉장히 일찍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책에 비해서 초반 내용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수준으로 주식 얘기와 주식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네. 인도인의 성공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 파브라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존경하는 투자자가 벤자민 그레엄하고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인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하고 지금 벅셔에서를 같이 하고 있는 찰리 먼거 이런 네.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네. 모니시 파브라이도 존경하는 분이 그렇죠.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 맨 앞에를 보면 맞아요. 자기 인생의 큰 스승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이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 그다음에 옴 파브라이라고 아마 아버님일 아버지요.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버지 그분을- 맞습니다. 네, 그분을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예. 그만큼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를 존경한다는 네. 거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본인의 자문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를 좋아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그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점심 먹는 게 있거든요. 네. 버핏과의 점심. 근데 그 경매에 네. 참가를 해서 네.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었던 분이 이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분이에요. 돈을 꽤 많이 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2007년에 네. 버핏하고 점심 식사 경매에 참여를 했는데 네. 64만 불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2007년도에 64만 불.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억 정도 7, 8억. 하는 돈인데 와, 2007년도면 지금 돈으로 한 2배는 네, 한 느낌 있죠? 10몇 억 정도 되는 돈을 그렇죠. 점심 지금 한번 느낌으로 한 먹는데.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써가지고 점심 네. 먹었네요. 네. 얼마나 존경하면. 네, 그래서 버핏하고 먼거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이제 거기서 단적으로 알 수 있고, 근데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럴까. 근데 사실은 이 책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 책이 다른 책하고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카피했다. 대놓고 얘기하죠. 네, 사실은 어디 가서 표절했다 이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무조건 카피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네, 그건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카피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해주고, 그리고 진짜로 카피를 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 그게 참 놀라운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모니시 파브라이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내 머릿속에서 네.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은 하나도 없다. 다 그냥 뭐 버핏이나 뭐 이런 위대한 투자 대가들이 했던 네. 거를 나는 그냥 다 카피한 것 뿐이다. 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고 네. 해요. 사실 이제 요 책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잘 되면 왕창 벌고 잘 안 돼도 별로 잃을 게 없는 투자를 네. 하라. 요게 이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틀려도 괜찮은 투자, 맞으면 대박인 투자를 하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네. 모니시 파브라이가 하는 얘기라 뭐 네. 별반 사실은 다르지 않아서 네. 저도 사실은 뭐 카피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미 투자대가들이 다 한 얘기들을 네. 제가 그냥 약간 변주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뭐 독창적인 얘기를 한 네. 것보다는 그 이미 투자대가들이 했던 얘기를 다 모방해서 하는 것 뿐이라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답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안 찾아요. 놀랍게도. 우리 박 대표님 같은 분이 중간에 이거 정답 맞아라고 브릿지를 놔주시는 거죠. 다리를 놔주시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주고 있고, 결국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눈을 뜨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나중에 알 것 같고,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영상을 남기는 거는 의미가 조금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잘 되면 왕창 벌고 네. 잘 되지 않아도 별로 잃을 것이 없는 투자를 해라. 이게 네. 이제 이 책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네, 반복적으로 하죠.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 메시지 하나만 기억을 하면 네. 사실 이제 이 책을 다 읽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너무 단순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 그렇죠. 저는 투자에서 절대 돈을 잃을 일이 없다. 네. 시간의 문제일 뿐 돈을 버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중간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한 메시지인데 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잘 되면 왕창 벌고 잘 안 돼도 이제 별로 손해 보지 않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 뒷부분을
까먹고 네. 앞부분만을 받아들이거든요. 네. 둘 중에서 더 핵심이 네. 잘 안 돼도 안 읽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인데 네. 그거보다 잘 되면 왕창 버는 거, 요거를 핵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맞아요. 잘 될 때 대박만을 이제 쫓아다녀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이 잃지 않는 거에만 너무 또 초점을 맞춰서 잘 돼도 별 볼 일이 없는 네. 너무 잃지 않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맞아. 네. 맞아. 그러네. 이분법적이네. 네. 그러네요. 진짜 분위기가 아니면 난 무조건 배당이야. 뭐 3% 4%짜리 배당이면 나 만족해라고 마음을 짓눌러 가지고 그거에만 있는다거나 네. 아니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뒤에 거 일치하는 건 됐고 벌기만 하면 돼. 더블만 내면 돼.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 두 개가 정답이 모두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최악은 잘 돼도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잘못하면 크게 잃는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최악의 투자인데요. 근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예, 그런 투자를 안전한 투자라고 착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투자, 네, 인기 있는 투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ELS 같은 상품, 네. 네, ELS 같은 상품이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딱 맞춰주고 네. 예를 들면 지수가 뭐 얼마 이하로 30% 이하로만 빠지지 않으면 한 5% 수익을 주고, 네. 근데 이제 잘못해서 빠지면 왕창 잃는 게 이제 ELS인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금리가 뭐 1, 2%도 안 되는데 5% 수익이면 금리보다 한 두세 배가 높으니까 뭐 괜찮은 투자다. 그걸 일컬어 금융권에서는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지수가 한 30% 빠질 일은 뭐 설마 뭐 빠지겠어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보면 어떻게 이 컨셉에 반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 예상이 맞아서 네. 정말 30% 이상 안 빠지면 수익을 얻긴 얻는데 네. 그 수익이 5% 수익이면 네. 사실 좀 별 볼 일 없는 수익인 거죠. 네. 근데 혹시라도 네. 만약 30%가 빠지게 되면 왕창 손해보는 컨셉이라서 네. 여기에 정확히 반대되는 컨셉인 맞아요. 거죠. 옵션 트레이딩에서 그런 일 정말 많거든요. 네. 구조화 시켜가지고 옵션 매도, 옵션 매도, 양매도 걸어가지고 매달 조금씩 먹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먹다가 한 번 터져요. 그때 몽땅이로.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작년 3월 같은 경우 그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손실이 나버리니까 그 전에 20개월을 벌었는데 한 달에 다 털어먹었어. 아니면 더 털어먹었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진짜 딱 반대인 거죠. 네. 도대체 어떤 투자여야지 이렇게 딸 때는 왕창 따고 잃을 때는 별로 잃지 않는 투자일까? 네. 이제 요것들을 이제 실전에 구현하려면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네. 쉬운 예를 드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노리는 투자로 네.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뭐 수십억, 수백억. 계속 적자나고. 네, 적자를 내는 회사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시총을 보면 시총은 뭐 수천억에서 뭐 많으면 뭐 조 단위까지 이렇게 네네. 시총을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신약을 성공을 해야지만 그 시총이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투자가 되는 거라서 네. 요 컨셉으로 보면 이제 잘 되면 물론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그렇죠. 볼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약만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낮아. 네, 주가가 훨씬 낮거든요. 본질 가치도 꽤 높은데. 네. 네. 그래서 그냥 제약회사 본업만 하더라도 네. 시가총액이 설명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이미 뭐 제약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지금 네. 시가총액이 설명이 되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신약 개발이 쉽진 않지만 이제 성공하게 되면 크게 회사 가치가 그렇죠. 바뀔 수 있는 예. 그런 투자가 이런 단도 투자 컨셉에 그렇죠. 맞는 투자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비슷한 컨셉이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제약, 무슨 뭐 양행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벌고 있는 돈 대비 주가 수준이 높지 않고 낮은데 얘네 신약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어. 이 중에 몇 개가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 그냥 본질 제약으로만 해도 플러스 뭐 PER이 7배야, 5배야. 그러니까 그냥 샀는데 거기서 바이오 파이프라인 빵 터져서 외국에서
이걸 사가. 라이센스 아웃스래. 그래서 뭐 몇천억 이상 돈이 들어오고 런닝 개런티로 또 뭐 조단위에 이게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거는 투자를 해도 되는 단도 투자와 유사한 투자다라고 말씀해 네. 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컨셉이 이제 사실 이 책의 핵심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을 몇 개 이제 요 모니시 파브라이가 책에서 이제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가 이제 또 단도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고요. 요 얘기가 이제 많은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아마 이제 피터 린치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그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주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구하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도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내가 계속 접하고 내가 잘 알 확률이 높으니까 네. 이제 그런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데 사실 와이프가 쓰던 스타킹 회사를 한번 대박을 터뜨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가 잘 아는 기업,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네. 내가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 범위가 너무 좁은데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모니시 파브라이나 버핏 같은 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능력 범위가 아무리 좁아도 네. 상관이 없다. 네. 네가 능력 범위 안에서 머무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버핏이 세계 최고의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엄청난 자금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IT 기업이라서 산 게 아니고 소비재 기업으로 변신했으니까 산 네. 거고 그 전에 IT 기업 산 거는 IBM 정도밖에 없었죠.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IT 기업을 하나도 투자 안 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좀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철저하게 난 아는 것만 하겠어. 그 세계 최고의 부자조차도 IT도 거의 거들떠보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실 때 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알려고 노력을 네. 하시고 수많은 뭐 경제 전문가분들 책도 사고 네. 뭐 방송도 듣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네. 투자로 큰 돈을 버신 분들 중에 그걸 제대로 예측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제가 아는 한은 네. 별로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박 대표님은 증권계의 선비라서 지금 되게 점잖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제가 이제 저작거린 말로 한번 풀어주는 뭐냐면 내 주변에 거시경제 보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바텀업이야. 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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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이제 투자하는 종목도 많은 종목을 내가 다 알아야지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철강도 공부하고 석유화학도 공부하고 반도체도 공부하고. 근데 제가 제 주위에 뭐 수백억대 자산을 만드신 분 중에는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오직 자산주만 투자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BYC 같이 이렇게 부동산 개발할 부동산이 네. 많이 있는 이런 자산주만 투자해서도 뭐 네. 수백억을 버신 분들이 있고 네. 투자 같이 하는 동료 중에서도 이 친구는 서너 가지 항목만 집중해서 봐요. 네. 배당 수익률이 한 4, 5% 이상 나오는가,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현금이 충분히 있는가,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이 큰가. 그런데 이익이 잘 안 나와서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네. 다른 종목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에만 투자를 해서도 네.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직구 하나만 가지고도 승부할 수 있는 데가 여기다. 네. 커브, 뭐 포크볼 다 안 던져도 직구 하나만 잘 던져도 자기 밥값은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여기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모니시 파브라이가 하는 얘기는 하여튼 당신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도 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삿사시 뭐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분야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직장이 있는데 이
내 직장과 연계된 기업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개발자야. 그러면 IT하고 게임만 봐서 자기가 했을 때 이 게임은 성공하는 게임이면 그것만 관련돼서 주가가 낮았을 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유통업에 근무하고 있을 때 유통업이 보니까 이쪽 유통이 지금 상황이 좋아. 그러면 그쪽을 투자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에어리어 안에서 연관된 것만 또 파셔도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제 후배도 보면 어떤 후배는 반도체 정말 자신이 있어가지고 네. 삼성전자의 지인들도 많이 있고 본인도 뭐 그쪽 경험이 있고 해서 큰 성공 반도체 했겠네. 주식만 투자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럼 큰 성공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게임 크니까. 주식만 투자하는 그 친구는 뭐 게임에 그냥 푹 빠져 살아가지고 네. 게임 주식만 투자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는 뭐 그 엔터주 네. 만 투자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충분히 뭐 큰 수익을 내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에서 또 그 원칙 몇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침체된 업종에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고 네.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인간 본성하고 좀 어긋나는 건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핫한 섹터, 네. 지금 가장 핫한 기업들만 쫓아다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발빠르게 네. 지금 가장 핫한 섹터들 찾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발빠르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 분들도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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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이 네. 그런 투자를 흉내내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아마 그 항상 뒷근무를 이제 이렇게 마시게 될 확률이 저는 네. 높다고 보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남들이 좀 잘 살펴보지 않는 기업을 미리 발굴을 해서 네. 그냥 기다리는 투자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제가 작년 한 9월, 10월 요 무렵에 네. 열심히 탐방 다니고 예.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실제 탐방이 아니라 이제 전화 탐방? 전화 탐방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뭐 좀 관심 있게 많이 탐방을 했던 기업들이 네. 건설주들, 건자재 기업들, 네. 뭐 시멘트, 페인트 뭐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탐방을 했었어요.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죠. 작년 네. 중반쯤에. 네. 네. 그때 이제 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저도 많이 느꼈는데, 어떤 걸로 이제 그걸 느꼈냐면, 보통은 이제 탐방을 하려고 네. 이제 그 IR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탐방 날짜를 잡으면 보통은 뭐 일주일 뒤, 2주일 뒤 뭐 이렇게 탐방 날짜가 잡히는데, 언제 탐방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지금도 가능하고 뭐 내일 또 가능하고 언제든지 뭐 아무도 안 찾아와.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바닥이구나. 네.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구나. 네. IR 담당자 되게 상냥하고 시간이 많아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뭐 회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시기가 또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하여튼 뭐 시멘트, 페인트, 뭐 건설 업체들 했는데, 또 뭐 탐방 전화를 걸면 바로바로 탐방이 잡혀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탐방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게, 이제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이제 그때 편입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편입을 했었어요. 네네. 네, 이 회사가 이제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고 소외됐었는데, 왜 소외됐었는가 하면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옛날에 여러 투자자 엿을 매겼죠. 네. 네, 엿을 정말 강펀치로 매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더니 경쟁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회사의 역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또 플랜트가 업황이 최악이라서 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동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그동안 투자를 못 하다가 네. 이제 투자를 재개할 확률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네.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국내 삼성전자 물건만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설명이 되면서 네. 해외 플랜트가 살아나면 이제 그만큼의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딱 단독 투자 컨셉이구나. 이러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잃을 가능성이 없고, 잘 되면 네. 그 지금의 영업이익만한 게 또 하나 네. 생길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분야에서 잘 찾아보면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찾지 않는 곳에 가라는 책에서 나왔던 얘기 해주셨고요. 다음 여기서 가이드 해주고 있는 내용은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few bet, big bet,
infrequent bet.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높을 때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이제 크게 베팅을 해라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저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집중 투자를 꺼리는 편이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중 투자가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하라 이런 투자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대부분의 뭐 대형 펀드나 이런 데들을 보면 뭐 70종목, 100종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는 너무 과도한 분산 투자라서 네. 그런 투자를 경계하라는 의미지 네. 한두 종목에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캘리 베팅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캘리 베팅이라는 게 그 베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기대 수익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최대한 돈을 따면 얼마를 딸 수 있는지 그 네. 최대 수익하고의 그 비율만큼 투자를 하라는 게 캘리 베팅이거든요. 요 모니시 파브라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캘리 베팅을 해라. 네. 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투자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지금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는 확률이 뭐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지. 네, 앞면이 나올 확률이 분의 1, 네. 뒷면이 나올 확률이 분의 1.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데 네.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확률을 구하는 게 뭐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 기업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보지만 언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 네.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네. 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뭐 잘 될 경우가 잘 되면 이제 한 2배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될지 네. 그 다음에 또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투자를 확 줄여버린다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 뭐 2,500 버는 것마저 이제 까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서 네. 도박이라는 거는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제 계속 베팅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현실에서는 내가 만약에 베팅을 뭐 25%를 했는데 뭐 그거 베팅 4번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네. 확률이 낮더라도 뭐 뒷면이 계속 4번이 연속해서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캘리 베팅이 집중 투자긴 하지만 집중 투자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하프 캘리라든지 네. 쿼터 캘리 정도를 뭐 하는 게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쿼터 캘리 정도면 괜찮지 않나 네. 싶어서요. 이제 하프 캘리로 하면 한 50% 베팅을 해야 되는데 쿼터 캘리로 하면 한 12%? 네. 네네네. 네, 베팅하면 충분한 거니까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종목에 많이 실는 경우에도 한 뭐 15%뭐 네. 이런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쵸. 최대치로 베팅을 하는 거라서 네. 25% 정도 투자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사실은 충격이 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뭐 크게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제 많이 투자를 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를 하진 않고 한 쿼터 캘리 정도로 네. 저는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신한 경우일수록 왜 그렇게 잘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확신하면 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절대치로 그냥 나눠서 10% 이상 투자하는 건 거의 없고 15% 정도만 투자하면 나는 이 주식이 미친 듯이 좋다. 이럴 때 15% 투자하는데 번번이 그 적게 투자한 것들이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네. 모니시 파브라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도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본인은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이 책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본인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 하면 10종목에 10분의 1씩 투자를 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는가를 보면 나는 A라는 종목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A가 아니라 C라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A가 B나 C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뭐 확신할 수가 없어서 네. C가 뭐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서 네, 네. 이제 그래서 그 10종목에 그냥 n분의 1씩 분산 투자한다라고 이제 모니시 파브라이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해보면 그것도 경력으로 조금 쌓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는 이건 내가 이상하게 요 분야는 잘 되네
하는 뭐 그게 그 업종 섹터일 수도 있고 어떤 유형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신할 수 없는 게 그러다 한 번 잘못돼서 큰 타격을 입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결국 롱런을 우리가 복리로 쌓아가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한 번만 크게 안 깨지면 결국 이기는 게임인데 맞습니다. 괜히 이거 정말 확실한 데서 25% 밀어넣었다가 한 번 깨지면 복리의 타격을 입으니까 굳이 그렇게 위험 그를 감수하면서 하는 투자가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게 안전 마진을 항상 추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 마진을 추구를 하게 되면 위험이 낮으면서도 보상이 큰 투자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고위험 고수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높은 수익을 내려면 위험을 크게 짊어져야 된다.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아. 이러면서. 근데 단도 투자 개념은 완전히 반대인 반대죠. 거죠. 위험도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단도 투자 컨셉이니까 왜 그런 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모니시 파브라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위험하고 불확실성을 혼동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은 사실은 위험이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예를 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건 어떤 게 불확실성이냐 하면 이 해외에서 플랜트 업황이 정말 살아날지 어떨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근데 설사 해외 플랜트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 삼성전자 일거리만으로 2,500억을 버는 회사가 2조라면 이거는 잃을 게 별로 없는 투자인 거죠. 그래서 위험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은 높지만 위험은 굉장히 낮은 투자일 수 있는 건데 추가적인 리스크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해외의 수주를 엄청 많이 깔아놨는데 그거가 적자가 뻥뻥 터진다. 그러면 위험이 되겠지만 뭐 수주를 한 것도 아니고 발생하지도 않은 거니까 위험 자체는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물론 플랜트 회사들이 해외에서 뭐 대규모 적자를 많이 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투자자들한테 좀 멀어졌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뭐 수조원 적자를 봐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회사를 살펴봤더니 회사도 이제 그런 숱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질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삼성 엔지니어링을 기억하고 있어서 두뇌가 항상 옛날에 익숙한 것을 쉽게 안 바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경험한 걸 잊지 못하고 그냥 끌고 가는. 그래서 투자 기회를 잡거나 놓치거나 이렇게 하는 기회가 우리한테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리스크하고 위험하고 불확실성을 혼동을 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것들을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잘 투자를 안 하는데 이제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걸 구분해서 보면 저위험이지만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이 단도 투자의 핵심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모니스 파브라이가 했던 얘기고 책 모두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전으로 모텔을 어떻게 미국에서 그 인도 사람들이 모텔 체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브랜드닌가가 리처드 브랜든이 어떻게 장악을 했는지 그다음에 미탈이 어떻게 철강업을 장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단도 투자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있죠.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매도의 기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식은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니시 파브라이가 이 책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주식을 사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철수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 때 그러면 이 주식을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투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 그 삼성전자 사업만 하고 있는 뭐 비화공 부분의 사업 가치만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 화공 부분이 만약 가세가 되면 영업이익이 뭐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지금 시총에서 한 2배 정도 되면 그 목표가 나는 이제 뭐 나온다. 팔겠다라고 아예 살 때부터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배가 이미 넘어서
지금 저희는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게 이제 사기 전에 사면서 내가 언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내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잘 알고 이 기업이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지를 내가 충분히 알아야지. 그렇죠. 그걸 뭐 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뭐 당신이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라는 거하고 또 이제 연결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안 나와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듣고 제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책상을 빡 때린 적이 있어요. 목표가는 애널리스트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애널리스트가 정하는 건 그건 목표가가 아니고, 목표가는 내가 정하는 건데, 내가 이 기업이 미래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충분히 다 대우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우를 내가 다 받았으니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그 정도에서 다 대우받고 나오면 된다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파브라이도 이야기했고,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미 진입하기 이전에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정산해서 구하고, 그 적정 가치가 오면 같이 함께 했던 거에서 이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정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건 정말 꼭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사가 얼마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주판알은 한번 튕겨 보셔야 된다는 거. 네. 네. 모니치 파브라이가 그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 네.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뭐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뭐 강의 영상 같은 것들을 뭐 많이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이제 국내 그 메이킹 알파라는 뭐 유튜버 분이 계신데, 아,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들이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니시 파브라이의 최근 생각이나 네. 이런 것들을 뭐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런 데 들어가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니시 파브라이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옛날 책 제목으로는 단도 투자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던 책을 우리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읽으신 것보다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책을 아예 안 보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역시 책 내공은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가끔씩 이렇게 좋은 책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고,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댓글 보시고 할까 말까 아마 마음의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모니시 파브라이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독일 책방 한 발 더 들어가는 독일 책방 인사이드를 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많은 해안을 주신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